한파주의보가 발효된 1월의 어느 날, 파고다 공원은 매서운 한기에도 노인들로 푹 젖었습니다. 하루 평균 6천여 명이 찾는다는 이곳은 서울 노인들의 사랑방이자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공원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입니다. 오전 10시, 낡은 패딩 점퍼 차림의 한 노인이 천천히 공원으로 들어섰습니다. 70대 초반의 윤홍석 씨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올해 초 파산 선고를 받은 그는 이제 신용회복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벤치에 앉은 윤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집이라고 해봐야 동생 방 한 칸인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겨울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고도성장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그런 시절, 중동은 가난한 한국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 국내의 수배에 달했고 몇 년만 고생하면 미천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29의 청년 윤홍석에게도 중동행은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처갓집에서 빌린 돈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러고는 평생 빚만 질 것 같더라고. 그때 마침 중동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지. 첫 발령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한여름 기온이 50도를 웃도는 사막에서 그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가 생각나네. 찌는 듯한 더위에 모래바람까지. 정말 지옥 같았어.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웠던지. 사막이라 낮이랑 밤의 일교차가 어마어마했거든.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버텼지.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추락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에 모두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끼리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어. 살아서 돌아가면 성공이다. 그만큼 힘들었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컨테이너를 개조한 숙소에서 잠깐 눈 붙이고. 그게 매일 반복됐어. 그래도 월급은 위안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받던 것의 5배가 넘었습니다. 매달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 아내가 빚 갚은 이야기, 첫째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런 소식을 들으면 또 힘이 났지. 여러 차례 중동을 오갔습니다. 사우디에서 쿠웨이트로,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현장은 바뀌었지만 고된 노동은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가족들을 그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도 생생해. 사막의 별이 얼마나 반짝였던지. 밤하늘을 보면서 꿈을 꿨어. 이제 곧 한국 가서 가게도 하나 차리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버텼지. 5년여의 중동 생활로 그는 작은 전셋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동은 여전히 아프고 고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한국에서 기반을 잡았어. 작은 집도 장만하고. 그때만 해도 앞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는지도 모르겠네. 1980년대 초 중동에서 돌아온 윤 할아버지는 거제의 대형 조선소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업은 세계 시장을 향해 날개를 펴던 시기였습니다. 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기술을 확보하며 한국은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 기능공으로 시작했어. 중동에서 익힌 용접 기술이 있었거든.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용접하고 밤에는 도면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했지. 그의 성실함은
곧 빛을 발했습니다. 입사 5년 만에 반장이 되었고 10년 차에는 공정관리 파트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성실한 직장인의 표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까지 일했고 휴일도 반납했습니다. 아침 6시 출근이었는데 나는 항상 5시 반에는 현장에 나가 있었어. 안전점검도 하고 그날의 작업 계획도 점검하고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다는 게 내 자부심이었지. 조선소는 그에게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버텨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을 할 때도 그의 회사는 직원들과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우리 회사가 참 좋았어. 직원들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 나중에는 연봉이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올랐어. 자녀 학자금은 물론이고 명절 상여금에 주택자금 대출까지. 그때는 정말 걱정 없이 살았어. 퇴근 후면 동료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회사 동호회에서 낚시를 가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봄이면 회사 앞 벚꽃길로 가족들과 산책을 했어. 조선소 불빛이 바다에 비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자부심이 컸어. 두 아들도 순조롭게 자랐습니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사교육 걱정 없이 공부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중산층의 삶이었습니다. 애들 둘 다 대학 보내고 큰애는 대기업까지 들어가고 그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 이제 노후까지 걱정 없겠구나 싶었지. 친구들도 부러워했어. 조선소 다니는 게 그때는 최고의 직장이었으니까. 매월 꼬박꼬박 적금도 들었습니다. 퇴직하면 퇴직금에 연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후 걱정 없는 안정된 삶이 보장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어.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았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했으니까 노후까지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인생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 누구나 그렇듯 윤 할아버지도 노후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의 걱정은 호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 승승장구하는 아들들, 그리고 든든한 연금.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2015년 봄, 대기업에 다니던 큰아들이 사직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을 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큰애가 S전자 임원까지 바라보는 위치였어. 연봉도 1억이 넘었지.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처럼 월급쟁이로 살면 평생 높은 벽을 못 넘는다면서.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는 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시장 조사도 해왔더라고. 통신사 대리점이 황금알을 낳는다고. 1년이면 원금을 뽑고 3년 안에 가맹점 3개로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라 망할 일은 없다고. 결정적이었던 건 보증 문제였습니다. 대리점 계약을 위해서는 2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퇴직금으로 절반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의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1년은 꿈 같았습니다. 아들은 의욕적으로 일했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늘리고 매장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성공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확장을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았고 새로운 보증도 섰습니다. 문제는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통신사의 정책도 바뀌어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틸만 했어. 적자가 나도 대출로 버텼지. 다시 좋아질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결국 2018년
대리점은 부도를 냈습니다. 보증을 섰던 윤 할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왔습니다.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퇴직금을 넣어둔 적금도 연금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그때부터였어. 채권 추심이 시작되고 40년 넘게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밤에 잠도 못 자고 매일 끙끙 앓았지. 큰애도 연락이 끊기고 불행은 겹쳐왔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바닥이었지만 막내의 결혼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내 식구가 살던 아파트였어. 그걸 팔아서 작은애 결혼시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파트라도 지켰어야 했는데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빚과 스트레스는 가정의 평화마저 앗아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도 흔들렸습니다. 매일 밤 돈 이야기로 다퉜습니다. 결국 2020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소주 한 병으로 시작해서 점점 양이 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가끔 꿈을 꿔 조선소 다니던 시절 동료들과 웃으면서 일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2023년 1월 윤 할아버지는 마침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법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원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파산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노년에 찾아온 파산은 그에게 두 번의 고통을 안겼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파탄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상처였습니다.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그였기에 파산이라는 낙인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파산 신청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전화기 해지하는 거였어. 채권 추심 전화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게 더 무서웠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현재 그는 60이 한참 넘은 동생의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 한 칸에 낡은 장롱 하나가 전부입니다. 40년 넘게 모아온 살림살이는 모두 처분했습니다. 젊은 시절 수집했던 골동품들, 아내와 찍은 사진들, 아이들 어릴 때 앨범. 이제는 추억조차 사치가 되었습니다. 동생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기억나. 짐이라고 해봤자 비닐봉지 두어 개가 전부였어. 평생 모은 게 고작 이거구나 싶더라고. 그래도 동생이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아침이면 6시에 일어나 동생이 출근하기 전에 방을 정리합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점심때 동생이 싸주는 김밥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은 복지관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합니다. 처음엔 급식소 가는 게 많이 창피했어. 줄 서서 밥 받아 먹는 게. 근데 지금은 달라.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처지라는 것도 이제는 알겠고. 하루 대부분을 파고다 공원에서 보냅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가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신용 불량자가 된 그에게는 이제 통장 하나 만들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신용도와 나이가 발목을 잡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경비원이라도 하고 싶은데 요즘은 경비원도 신용조회를 한다더라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50만 원이 그의 유일한 수입입니다. 그마저도 이혼 과정에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동생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지.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그래도 동생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야. 아니면 진짜 길거리에 나 앉았을지도 모르지. 가끔 옛 동료들을 마주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전 직장 상사를 보고 급히 길을 돌아갔습니다. 나를 알아볼까봐 피했어. 예전에는 그 사람 집에도 놀러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 내가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지. 그래도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하루하루를 버티지. 큰 욕심은 없어. 그저 건강하게 조금만 더 살았으면 해.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도 다시 만나고. 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노인들의 재취업 문제입니다. 윤 할아버지처럼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단순 노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노인들조차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며 공원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생의 단칸방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또 나오실 건가요? 그렇지. 어디 달리 갈 데가 있나? 여기라도 있어야 사람 사는 것 같으니까. 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현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파고다 공원의 겨울해는 빨리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는 쉽게 저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윤 할아버지 같은 노인들이 존엄성을 잃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